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에 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양책이 얼어붙은 중국 경제와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지급 준비율도 낮추겠다. 정책 금리도 낮추겠다. 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낮춘 건 참 낮춘다고 하는 건 드문 일인데 네. 그렇게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안 좋습니까? 일단 지급 준비율 자체가 0.5%포인트니까 예. 뭐 영향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급 준비율 자체를 푼다라는 것은 예. 유동성을 풀겠다는 거고 돈을 지금- 더 네, 내주겠다는 네,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정책 금리라고 하는 여러 뭐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지금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화끈하게 돈을 푸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한 1조 위안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190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급 준비율만 낮춰도 한 네네네. 1조 위안 예, 정도 예, 푸는 예, 효과.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지금 뭐 여러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예. 보면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앞으로 일어날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경기 부양책 내용이. 네네네. 그럼 이렇게 이번에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좀 왜? 질문하셨다시피 이게 왜 이런 겁니까?라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이번에 좀 보셨게 이게 우리가 탑3라고 하는 일단은 우리의 뭐 한국은행 총재라 할 수 있는 인민은행 총재 나왔죠. 예. 그다음에 기자회견장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국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또 이 주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탑3가 나와서 가책단 자체가 무게감을 확 실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지난 8월달에 예. 이 도시의 이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16세, 24세 예. 봤을 때 8월달에 18.8% 나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8.8%. 그러면 실제는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게 좀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실업률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8월달에 데이터가 제조 PMI도 계속 지금 경기 위축 국면입니다. 제조업도 위축.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지금 어느 정도의 특단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도 낮춰서 돈을 더 풀고 0.5%포인트만 낮춰도 아까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0조 원을 푸는 네. 효과가 있는데 뭐 한 번 낮추고 또 한 번 낮추겠다고까지 예고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경기가 둔화 상태, 경기 성장률 목표가 5%잖아요. 네네네. 근데 2분기에 4.7%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3분기인데 지금 상황이 성장률로 보면 한 어느 정도로 지금 현지에서는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3분기가 지금 3분기를 올리려고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도 전체적으로 봐서 좀 낮았거든요. 작년 3분기도. 네, 작년 3분기에 한 4.9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중국이 2023년도가 5.2%였거든요. 예. 중국은 전통적으로 4분기가 일단 마지막으로 좀 올리죠. 왜냐하면 쇼핑 시즌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분기가 지금 가장 도전적인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느냐. 만약에 지금 3분기에서 4.5를 방어해내지 못하면 네. 이게 지금 한 4%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은행이나 기관들이 판단하는 게 지금 전부 다 낮추고 있거든요. 다 5% 이하죠? 예, 지금 4.6에서 4.8 정도로. 이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5% 내외의 뭐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이 예상치가 낮기 때문에 4.5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예. 지금 지준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MLF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1년물 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이고 5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주담대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구체화를 되지 않지만 아마도 곧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곧 낮추겠죠. 네네네네네. 예고를 했으니까. 전부 다 지금 다 낮춘다는 겁니다. 낮춘다는 건 시장이 돈을 다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작년
올해도 조금 낮춰왔는데 막 한꺼번에 더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생각했던 그렇죠. 거죠. 예, 중요한 건 이게 7월 달에 지금 이거 낮췄는데 지금 금리도 낮추는데 이게 이번에 왜 그럼 지정을 안 해가지고 같이 낮추겠다 이야기를 안 했냐. 혹자는 이런 말을 또 하죠. 미국이 비컷 할 때 그때 중국이 낮출 거라고 거의 한 3분의 2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안 낮췄고. 예, 예. 근데 그때 안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얼마 되지 않 7월 달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7월 예. 달에요. 근데 이게 시간차를 날려면 좀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것들. 첫 번째가 그게 있고 중국 은행권 이제 재무 상태도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좀 압박감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위안화 가치 하락.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래서 안 했고 이걸 조금 더 지켜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것도 이제 낮추면 190조 플러스 알파의 돈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왕창 돈을 푸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관련해서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잖아요. 네네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 안 좋건지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 시장 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국 입장에서는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이 부양 관련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이미 나왔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게 집을 안 사요. 안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석 때요. 추석 때 이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요. 추석 때 이제 3일 정도 추석 연휴인데 이 중국 도시에서 신규 주택 매매 지금 했던 부분들 이 면적을 한번 조사를 데이터를 보니까 요 추석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9%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 샀다는 거죠. 29%. 코로나 있기 전 2019년도 대비 이 도시 신규 주택 매매 부분에서 면적 그 비중을 봤을 때 5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안 산다는 거죠. 이 안 산다는 이유는 뭐 가장 핵심은 이제 뭐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뭐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 실물 자산이 있는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이 금융 자산인 이 주식 이게 지금 맥을 못 추니까 내가 재산이 10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또 부동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로이터 기자가 첫 질문이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질문 잘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 효과 그다음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하니까 조금 더 시장에 이런 활기를 불어넣고 좀 자신감을 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정도만 답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이것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 심리적으로 올라오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면 뭔가 지금 매수가 거래도 확 주는데 좀 살 수 있도록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사기 어렵게 금리를 올리듯이 뭐 집값 사라고 돈 빌리는 대출 금리를 확실히 좀 낮추는 정책이 바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이제 그 말고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나 기금사, 보험사들한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이제 힘을 좀 줘서 압박을 줘서 지금 중앙은행 유동성을 푸니까 이제 그 돈으로 좀 해서 뭐 주식을 좀 더 사라, 혹은 부동산의 부분들, 그다음에 국유 이제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안 팔리고 있는 유령의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부분. 그래요. 지금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니까 참 중국 증시 얘기인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오랜만에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증시도 오르고 뭐 본토의 상하이 증시라든지 홍콩의 항생 지수라든지 다 올랐고 위안화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좀 일시적일까요? 어떤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이번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돈 풀기를 한 것은 일단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방점이 어디냐면 결국은 저는 볼 때 주식일 것 같습니다. 증시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실물 자산이 이게 심리적 돈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하나로 있는 이게 바로 금융 자산인 이 주식
증시를 부양해야지만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수가 돼야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의 지금 5%의 거의 한 70% 이상을 한 비중이 바로 내수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다라고 보고 예. 이번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그널을 준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 요번에 이제 주식을 사도록 어떤 대책들을 그러면 예고하거나 준비 중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증권사, 기금사, 아까 보험사 부분에서 중앙은행 유동성을 활용해서 아파트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주식을 사라고 해서 한 5천억 위안적 규모를 설정을 해줬어요. 5천억 어느 위안? 얼마 전에 95조 정도 됩니다. 95조 원 정도의 설정을 해서 이 돈이 저 보험사나 기금사나 증권사들이 해서 이제 이 좀 주식을 좀 해서 좀 부양을 하도록 설정을 좀 해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또 한 5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예. 한 특별 이 재대출이죠. 이걸 신설을 해서 이 상장사하고 또 주요 이제 주주가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고 자사주 지분을 매입. 좀 늘려서 주식을 좀 이제 올리고자 하는 것들. 그래야지만 지금 계속 지금 은행에 돈은 쌓이고 있고 2경 5천조가 넘는 돈이 중국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돈을 좀 빼서 주식에 좀 넣고 하나라도 올라야지만 사람들이 소비의 심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제가 제일 중국 지표를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뭐냐면 예. 결국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중국 부동산 가격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 다음 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에 대한 이런 불안감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들, 예. 중국 경제가 좋아질까라는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껴야 돼.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볼 때 좀 당기 힘들고 결국은 증시 쪽으로 증시로? 정부가 어쨌든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이제 예고하고 실제 시행하는데 그래도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지속적으로 증시가 조금 상승 탄력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일시적으로 끝날지 뭔가 경기 부양책이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이제 1단계라고 보고 예. 이제 하반기에서 더 이제 아까 말한 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잠시 우상향을 했고 예. 뭐 CSI 뭐도 300 지수도 그렇고 상하이 종합 지수도 지금 예. 이제 뭐 한 4% 급등을 했는데 오늘 지금 상황을 보면 또 이제 또 조금 등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완전 이게 조금 이게 시간차를 두고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부분에서는 조금 우상향을 하는데 속도가 좀 완만하게 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황은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지금 그래요? 미국에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상한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돈 푼다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약발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이제 3분기주를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근데 뭐 누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뭐 강화된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안보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을 넘어서기 위한 기술 돌파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에 예전처럼 힘을 쏟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기부에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안 됩니까? 말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 성장에 기반하에서 14억이 어떻게 보면 공산당을 믿고 따라온 거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이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리더십은 계속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5%를 어느 정도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올해 몇 프로에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5% 전망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5%는 힘들고 저희가 볼 때는 뭐 한 4.89 정도까지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5% 내외는 맞는 거죠. 안에 범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뭘로 만들 것이냐 소비가 안 되는데 결국은 투자입니다. 투자. 네, 결국은 지금 이제 고정자산 투자를 올리고 예. 정부가 돈을 지출을 하면서 이제 하는 방향으로 가서 결국 지금 수출도 지금 꾸역꾸역 맞추고 있고 내수가 안 올린 상태에서. 근데 예. 5%를 만들어야 된다. 왜? 1%는 2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고용 유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실업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 나갈 것이다. 만약에 4% 초반대 가면 엄청난
이 심리적으로 예. 부작용이 생깁니다. 청년 실업률이 뭐 20%를 뛰어넘으면 그러면 뭔가 그럼 이게 리더십에 민심이 그렇죠. 위반이 되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는 관점을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이러면서 지금 아까 미중 간의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이미 첨단 제조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체질을 계속 바꾸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제조 혁신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의 이런 뭐 기존의 전통 산업이 지금 스마트 제조 뭐 이렇게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제조 혁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뤘나 모르겠지만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신품질 생산력. 신품질 생산력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중국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부양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기술 혁신, 제조 혁신, 체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중국의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은 반도체를 빼면 한국을 다 따라잡았다. 한국을 추월했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은. 현지에 있는 기업 CEO분들이 네, 기업 CEO분들.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중국의 변화,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이번 데이터 이 기사가 좀 많은 파급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 대기업의 법인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추월했다는 것들이 저는 뭐 예전부터 이런 것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초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항상 우리가 중국보다 뭐 1.2년 앞섰다, 1년 앞서 이런 식의 그런, 자꾸 말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별로 그 의미가 없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 뭐 과기부라든지 과기정통부라든지 여러 산자부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이미 조선산업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산업 중국이 우리를 앞섰다. 네. AI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다. 다 지표가 있습니다. 정성적과 그러니까 양적인 정량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차이나 테크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 네. 여기에 숨어 있는 함의를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 추월했다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중국 수출을 넘어서 제3국 시장에서도 또 부딪힌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 차이나 테크가 점점 우리 시장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을 나름의 유지를 해왔는데 네. 반도체를 빼면 이미 우리는 대중국 적자였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나 테크가 가져오는 변화들 그래서 요즘은 수출하는 기업보다 수입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중국에 이미 반도체를 빼면 추월당했다. 현지 법인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과연 우리 정부도 잘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중국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과 경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